2025년 12월 12일 나스닥에서 정말 좀 기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주식이 하루 만에 75% 넘게 폭락하더니 장이 끝나자마자 시간외 거래에서 50% 넘게 폭등했어요. 네, 맞아요. 이걸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단순한 롤러코스터 장세일까요? 아니면 뭔가 더 깊은 구조적인 붕괴 신호일까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종목은 바로 중국 기반의 예술품 거래 플랫폼 오리엔탈 컬처 홀딩스, 티커 OCG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저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이 비현실적인 숫자 뒤에 숨어있는 진짜 원인, 그러니까 이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 어떻게 스스로를 무너뜨렸는지 그 구조적인 문제를 추적해보는 겁니다. 이 기묘한 사건이 여러분께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이 현상의 본질을 한마디로 하자면요. 더 이상 회사의 사업 성과가 아니라 주식을 얼마나 더 찍어낼 수 있는가라는 공포가 시장을 완전히 집어삼켰다는 겁니다. 아, 공포요? 네. 주가 그래프가 이제 회사의 미래 비전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 공포의 내러티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저희는 세 가지 결정적인 단서를 통해 그 과정을 역추적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날의 숫자들이 얼마나 비현실적이었는지부터 짚어보죠. 사건 현장을 복귀하는 게 우선이니까요. 그렇죠. 전날 0.911달러에 마감했는데 장중에 최저 0.2041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최고 4.15달러까지 치솟았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죠. 아니, 전 이 숫자를 보고 진짜 제 눈을 의심했다니까요. 하루에 주가가 20배 넘게 널뛰기를 한 거잖아요. 그날 터진 거래량만 3억 5천만 주가 넘고요. 결국 마이너스 75%라는 처참한 성적표로 마감했는데 이건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없겠는데요? 바로 그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건 기업 가치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 오히려 회사의 본질, 즉 펀더멘탈과 완전히 동떨어진 채 패닉과 투기, 탐욕이 뒤엉켜 만들어낸 괴물 같은 움직임입니다. 실제 펀더멘털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 처참합니다. 자료를 보면 최근 1년 매출이 약 31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억 원이 채 안 돼요. 네, 4억 원. 그런데 같은 기간 순손실은 438만 달러, 거의 60억 원에 달합니다. 와, 그러니까 4억 벌어서 60억을 잃는 구조인 거죠. 잠시만요. 매출보다 손실이 10배 이상 많다고요? 이건 사업을 한다기보다 그냥 돈을 태우고 있는 수준인데요. 그렇죠. 바로 이 지점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런 회사는 사업을 통해 스스로 살아남을 현금을 만들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구해와야죠, 외부에서. 맞습니다. 외부에서 돈을 끌어와야만 합니다. 즉, 이 회사의 주가는 사업의 성패가 아니라 자금 조달과 상장 유지라는 생존 본능에 의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그 숫자들입니다. 결국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버텨야 한다는 그 절박함이 주가 폭락의 배경이 됐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이 모든 사태의 도화선이 된 그 결정적인 단서들 하나씩 추적해보죠. 첫 번째 신호는 언제 나타났나요? 첫 번째 균열은 폭락 약 한 달 전인 2025년 11월 14일에 나타났습니다. 회사가 상반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사실 실적이 나쁘다는 건 모두가 예상하던 바였어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발표를 본 시장의 반응이었습니다. 반응이요? 네, 투자자들이 이 회사 정말 돈이 없구나. 그럼 살아남기 위해 뭘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업으로 돈을 못 버니 결국 주식을 팔아서 연명하겠구나 하는 불안감의 스위치가 바로 이때 켜진 거죠. 이 회사 곧 돈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된 게 첫 번째 신호였군요. 그리고 그 불안감을 현실로 만든 두 번째 단서가 결정타게 된 것 같네요. 결정파,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2025년 12월 11일 통락 바로 전날이었죠. 회사가 최대 2억 달러 규모의 ATM, 즉 애터마켓 프로그램을 공시했습니다. ATM이요? 네, 이걸 좀 쉽게 설명하자면 회사가 무한 리필 음료수 기계를 주식시장에 설치한 것과 같아요. 무한 리필 음료수 기계요. 재미있는 비유네요. 네, 회사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시장 가격 그대로 신주를 찍어서 바로 팔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회사 입장에선 정말 편리하죠.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선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주가라는 컵이 투자자들의 매수로 조금 채워지려고 하면 회사가 바로 수도꼭지를 틀어서 주식을 쏟아붓는 거예요. 컵이 넘치지 못하게 막는 거군요. 그렇죠. 컵이 절대 넘치지 못하게 하는 거죠. 투자자들은 목이 타는데 음료는 계속 희석되는 상황이랄까요.
와, 그런데 그 규모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당시 시가총액이 500만 달러도 안 되는 회사였는데 무려 2억 달러 규모의 ATM이라니요. 자기 몸값의 40배에 달하는 주식을 팔 수 있는 권한을 얻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머리 위에 핵폭탄을 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 공시가 나온 순간 시장 참여자들 머릿속에서 OCG는 더 이상 예술품 플랫폼이 아니게 된 겁니다. 주식 공급 이벤트 전문 기업으로 정체성이 바뀐 거죠. 정체성이 바뀌었다. 네. 이젠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회사가 주식을 얼마나 팔까가 주가를 결정하는 유일한 변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건 OCR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펀더멘털이 약한 소형주가 생존을 위해 ATM 같은 금융도구를 꺼내들 때 그 기업의 정체성은 사업이 아니라 자금 조달 그 자체가 됩니다. 투자자로서 이 정체성의 전환을 감지하는 것이 바로 이런 폭락을 피하는 핵심 열쇠가 되는 거죠. 회사가 주가 상승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거군요. 그런데 투자자들의 공포에 기름을 부은 세 번째 단서가 또 있었다고요? 네, 이 공포를 완성시킨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주식 병합 권한이었습니다. 회사가 예전부터 나스닥 상장 유지 조건인 1달러를 맞추지 못해서 경고를 받아왔는데 이걸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주식 병합이거든요. 네, 주식을 합쳐서 억지로 가격을 높이는 거요. 맞습니다. 여러 개의 주식을 하나로 합쳐서 억지로 주가를 높이는 건데 최근 회사가 승인받은 병합 비율이 누적 최대 1대 4천이었어요. 잠시만요. 1대 4천이요. 4천주가 1주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건 거의 주식을 소멸시키는 수준 아닌가요? 투자자 입장에선 자기 주식이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1대 4천이라는 극단적인 비율은 시장에 우리는 상장 유지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하고 좀 폭력적인 신호를 보낸 셈입니다. 자, 이제 최악의 조합이 완성됐습니다. ATM 프로그램으로 주가가 오르면 언제든 주식을 팔 수 있는 충을 가졌고 주식 병합으로 주가가 너무 떨어지면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마술 지팡이까지 갖게 된 거죠. 와, 투자자 입장에서는 완전은 다분위기 불기네요. 주가가 오르면 회사가 팔아서 맞고 주가가 떨어지면 병합해서 주식 수를 줄여버리니 도무지 팔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때 투자자의 공포는 극에 달합니다. 이제 주가 반등은 더 이상 회복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오히려 회사가 주식을 팔기 좋게 무대를 깔아주는 것일 수 있다는 공포. 이것이 12월 12일에 대폭락을 절기한 진짜 배경입니다. 그 세 가지 단서가 합쳐지면서 결국 폭락이 만들어졌군요. 그렇다면 그날 시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거래량은 대체 누가 왜 만든 걸까요? 그날의 혼돈은 크게 세 그룹이 뒤섞이며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탈출하려는 자들입니다. 기존 투자자들이군요. 네, ATM 공시를 보고 이 구조적 유형을 깨달은 기존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물량을 쏟아냈겠죠. 이게 폭락의 시작이었습니다. 둘째, 혼돈을 즐기는 자들입니다. 단타 세력 같은? 맞습니다. 폭락으로 생긴 가격 공백을 노린 단타 세력 혹은 알고리즘 매매가 순식간에 몰려들었을 겁니다. 0.2달러에 사서 4달러에 파는 변동성 자체를 수익원으로 삼는 플레이어들이죠. 마지막으로 상황을 재정의한 시장 전체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시장 참여자들이 OCG를 펀더멘털 주식이 아닌 변동성 자체를 거래하는 일종의 밈 주식이나 이벤트 종목으로 취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세 그룹이 뒤엉키면서 공포와 탐욕이 교차하는 극단적인 그래프가 그려진 거죠. 가격의 미스테리는 어느 정도 풀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본질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요란한 가격 움직임 너머에 있는 이 기업의 생존과 관련된 진짜 미스테리는 무엇일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세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첫째, 이 회사는 사업으로 생존이 가능한가? 그렇죠. 외부 자금 수혈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현금을 창출하는 날이 오기는 할까? 앞서 봤듯이 매출과 손실의 격차는 이걸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2억 달러 ATM은 실제로 어떻게 집행될 것인가? 어떤 가격에, 얼마나, 어떤 속도로 주식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까? 이 불확실성이야말로 주가를 짓누르는 가장 큰 족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셋째, 주식 병합은 언제, 어떻게 실행될 것인가? 만약 극단적인 병합이 실행되면 유동성이 급격히 마르면서 투자자 심리는 완전히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 미스테리는 이거군요. 이 회사는 과연 예술품 플랫폼이라는 본업으로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이 주식 구조에 기대서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 그저 연명하는 회사로 남을 것인가?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답이고 이 회사의 운명을 결정할 질문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살얼음판 같은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지표를 보고 길을 찾아야 할까요? 일반적인 기술적 분석이 무의미해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차트의 선보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응축된 심리적 전쟁터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심리적 전쟁터요? 네. 먼저 절대 사수해야 할 최후의 보루는 그날의 장중 최저가였던 0.2042달러입니다. 이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장이 이 종목은 여기서 끝장이다 라고 한번 선언했던 패배의 기록입니다. 아, 의미가 있네요. 네, 만약 이 가격마저 무너진다면 그 아래는 아무것도 없는 진공상패나 다름없어서 어디까지 떨어질지 예측조차 불가능해집니다.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겠군요. 그럼 반대로 반등할 경우엔 어디서 저항을 받을까요? 반등 시 마주칠 첫 번째 저항선은 시간 외의 거래에서 형성됐던 0.333달러 부근입니다. 폭락 후 나오는 기술적 반등이 가장 쉽게 가로막히는 구간이죠. 네. 만약 운 좋게 여길 뚫어낸다면 그 다음엔 폭락 직전 가격대인 0.83달러에서 0.911달러가 거대한 벽처럼 버티고 있을 겁니다. 이 가격대는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이 주식을 정상이라고 믿었던 가격, 즉 본전이거든요. 아, 본전 심리. 그렇죠. 주가가 여기까지 겨우 회복되면 이제라도 탈출하자는 심리가 폭발하면서 엄청난 매물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군요. 장중에 찍었던 최고가 4.15달러는 그럼 어떻게 봐야 할까요? 희망의 증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건 희망이 아니라 이 종목의 변동성이 얼마나 위험하고 비이성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등으로 봐야 합니다. 경고등이요? 네, 저 가격을 다시 갈 거라고 기대하는 건 합리적 투자가 아니라 요행을 바라는 투기에 값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심리적 전쟁터들을 기준으로 단기, 중기, 장기적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전략을 요약하자면 단기 전략은 생존 그 자체입니다. 최우선 과제는 0.2042달러 지지선이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 위에서만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이탈하면 즉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리고요? 반등하더라도 저항선 부근에서는 언제든 회사가 ATM 물량을 쏟아낼 수 있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중기 전략은 관문 통과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폭락 이전 가격인 0.911달러를 회복하고 그 위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야만 비로소 추세 전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 가짜 반등이다. 그렇죠. 그 전까지의 모든 반등은 진짜 회복이 아니라 구조적 공급 우려와 싸우는 일시적인 되돌림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투자는 사업으로 증명할 때만 가능합니다.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손실이 줄어서 더 이상 주식 구조가 아닌 사업 실적으로 회사를 설명할 수 있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장기 투자의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리엔탈 컬처 홀딩스의 주가 붕괴는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생존을 위해 마련한 2억 달러 ATM과 최대 1대 4천 주식 병합 권한이라는 두 개의 구조적 장치가 돈을 벌지 못하는 취약한 사업 위에서 작동하며 만들어낸 어쩌면 예고된 참사에 가까웠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OCG의 주가는 펀더멘탈의 속도가 아니라 공보와 공급 가능성의 속도로 움직이는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우리가 보는 모든 반등은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 회사가 현금을 마련하기 위한 또 다른 공급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냉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주가를 이렇게 갈갈이 찢어놓은 이 불확실성의 내러티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립니다. 한 회사가 스스로의 주식을 사실상 무한정 공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을 때 우리가 차트에서 보는 주가는 과연 그 기업의 진짜 가치를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아직 시장에 풀리지 않은 공급 물량의 무게를 아슬아슬하게 견디고 있는 숫자에 불과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보는 것, 그것이 이번 분석의 최종 목표가 될 것입니다.